46세 강미래.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주일에 평균 5번의 수술을 집도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그녀의 손끝에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떨리는 손은 용납되지 않았고 망설이는 결정은 곧 환자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아니라 무력한 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윤정혜는 올해 71살. 겨우 1년 전만 해도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깜빡임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리거나 방금 한 말을 또 하는 정도였습니다. 강미래는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찾지 못하고 경비실에서 울고 있었고 또 어느 날은 한밤중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강미래가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방금 전 자신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결국 기억은 계속 사라질 것이고 곧 따님도 몰라 볼 것입니다. 늘 보호자와 상담하는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니 귀에 들어오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퇴근을 해도 응급수술이 들어오면 밤을 새워야 했고 중환자가 생기면 주말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 출근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내내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현관문을 열고 나가 길을 잃지는 않을까, 화장실에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미래는 처음으로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없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급여가 적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만 일하고 사라진 사람도 있었고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자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식사를 끝내고도 밥 달라고 우기는 어머니에게 화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어머니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당직이나 학회가 있었고 겨우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 하면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저녁 강미래가 응급수술을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까맣게 타고 있었고 집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끄러져 넘어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1시간만 더 늦게 왔더라면, 만약 집에 불이 났다면 그 생각은 공포가 되어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하여 어머니 방 책장 사이에 거실 시계 뒤에 부엌 선반 틈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어머니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휴대폰으로 어머니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술 중 외엔 수시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주는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거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거나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해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강미래는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끌 수는 없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강미래는 동료 의사로부터 한 요양보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남성 요양보호사라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한도윤은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린 회색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강미래가 예상했던 요양보호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미래는 그를 거실로 안내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어머니, 불규칙한 자신의 근무 시간, 응급수술로 인한 잦은 부재. 한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뵙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으니까요. 한도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어머니 윤정혜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어머니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윤정혜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강미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도와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윤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강미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강미래는 어머니의 일과와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한도윤은 모든 것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강미래는 휴대폰으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한도윤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한 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아침? 먹었나? 윤정혜는 헷갈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간단하게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강미래는 수술 준비를 하면서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도윤은 부엌에서 능숙하게 식사를 준비했고 어머니를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망설이자 한도윤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맛있죠? 제가 미역을 듬뿍 넣었거든요. 응, 맛있어요. 강미래는 화면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어머니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함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도윤은 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예요? 한도윤이 한 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정혜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네. 젊었을 때. 맞아요, 어머님. 정말 멋지시네요. 한도윤은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식 사진, 어린 강미래를 안고 있는 사진, 가족여행 사진. 윤정혜는 모든 사진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한도윤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미래는 한도윤의 돌봄 방식이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 옛날 이야기.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였습니다. 한도윤은 어머니에게 간단한 집안일도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식탁을 닦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수건 좀 개주실래요? 이렇게? 네, 완벽해요. 정말 잘하시네요. 강미래는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술실에서도 회진 중에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도윤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가 보고 싶었던 것은 어머니의 미소, 어머니의 웃음소리, 어머니가 누군가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미래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한도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미래가 들어서자 한도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때 윤정혜가 한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참 착하지? 강미래는 순간 멈췄습니다. 한도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맨날 나한테 잘해줘. 밥도 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강미래는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한도윤이 먼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제가 더 고마운걸요. 그날 밤 강미래는 어머니가 한도윤을 아들이라고 부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십몇 년간 돌보지 못한 어머니를 이제 막 나타난 낯선 남자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미래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이 오기 전 어머니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불안해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윤이 왔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미래는 여전히 카메라로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도윤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일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강미래는 카메라로 한도윤이 어머니에게 옛날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70년대 가요를 틀었고 어머니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마을 선생님은 배 떠나는 날 울었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선율은 정확했습니다. 한도윤은 박수를 치며 함께 불렀습니다. 강미래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노래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미래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하고 나면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미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늦게 퇴근해서 어머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해도 될까요? 어머님이 주무실 때까지만이라도요. 강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날부터 한도윤은 저녁 시간까지 남아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강미래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강미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머니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미래는 드물게 주말 당직이 없어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한도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한도윤이 손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병원에 일이 없어서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세요. 점심도 잘 드셨고요. 강미래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정리하려다가 문득 책장 위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없던 작은 액자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려던 순간 그녀의 손이 책장 사이에 숨겨진 작고 차가운 물체에 닿았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강미래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치한 것이었지만 이렇게 발견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도윤은 문가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강미래의 손에 쥐어진 카메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거실 시계, 부엌 선반, 화분 뒤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셨던 거군요. 도윤 씨, 오해예요. 이건 오해라고요? 한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돌보는 모든 순간을, 제가 어머님과 나눈 모든 이야기를 선생님은 화면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강미래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과거에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 모든 말들이 입안에서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단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한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셨던 거 아닙니까? 언제 어머님을 해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으로요. 강미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한도윤을 믿지 못해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신뢰가 생겼지만 카메라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한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죠? 제가 맡고 있던 윤정의 어르신 오늘부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강미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은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한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시당하면서 일할 수 없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윤정혜가 잠에서 깼습니다. 도윤아, 어디 가니? 어머님,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왜? 벌써 퇴근 시간이야? 윤정혜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못 올 것 같아요. 윤정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치매가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윤정혜가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아, 가지 마.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에 강미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도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윤 씨, 제발 들어주세요. 설명할게요. 뭘 설명하시겠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요? 한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낯선 남자에게 어머님을 맡기는 게 불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신뢰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강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동생이 있었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동생은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를 앓았어요. 걷지도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돌봤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면 저 혼자 동생을 돌봐야 했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은 2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렴 합병증이었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닐 때였어요. 저는 바빠서 동생을 자주 보러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회사 일이 있다고 다음날 가겠다고 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죽었어요. 저는 동생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 동생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속죄하고 싶었어요. 강미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제 동생이 생각났어요. 제가 지키지 못한 그 아이가요.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한도윤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신 오지 않을게요. 어머님께 잘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강미래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한도윤이 멈췄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니를 또 잃을까봐. 지난 1년 동안 저는 매일 어머니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까봐,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제가 곁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강미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통제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오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카메라가 저를 안심시켜준 게 아니라
도윤 씨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이 저를 안심시켜줬다는 걸요. 한도윤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도윤 씨가 어머니와 사진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빨래를 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질투가 났어요. 제가 딸인데, 제가 의사인데 정작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린 건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강미래는 한도윤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도윤 씨, 제가 잘못했어요. 카메라는 다 치울게요. 제발 어머니 곁에 있어주세요. 어머니는 도윤 씨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도윤 씨가 필요해요.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약속해주세요. 다시는 저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미래는 한도윤과 함께 집안 곳곳에 숨겨둔 카메라를 모두 찾았습니다. 거실, 부엌, 어머니 방, 화장실. 모든 카메라가 거실 탁자 위에 쌓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강미래는 주방에서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카메라를 바닥에 놓고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쾅! 플라스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도윤도 하나를 집어부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모든 카메라를 파괴했습니다. 마지막 카메라가 부서지자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도윤은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강미래는 더 이상 휴대폰으로 집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한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매우 좋으세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윤정혜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강미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도윤은 항상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들 왔네 하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강미래는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처럼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어느 일요일 오후 강미래와 한도윤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남매야? 강미래와 한도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윤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그것은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돌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이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워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던 외과 의사 강미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